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2월 20일 토요 랭킹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영일 시사평론가 류재화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한 랭킹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한 랭킹 제목은 법무부 장관 감찰 요구. 신현수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 거취 문제가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는 이런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했는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제가 없이 지난 7일 검찰 고위직 인사를 발표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일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낮 12시에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발표를 기자단에 사전 공지합니다. 그러자 신현수 민정수석이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인사다. 따라서 발표 중단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낮 1시 반 법무부는 검사장 인사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그러고 나자 신현수 민정수석 이 인사안은 대통령의 결재 없이 발표된 거다. 따라서 박범계 장관을 감찰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동아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신현수 민정수석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박범계 장관의 인사안을 추후 승인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신현수 민정수석이 본인에 대한 불신임으로 이해하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동아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아직 사실관계는 좀 더 분명하게도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제거하지 않은 인사안을 박범계 장관이 먼저 발표하고 대통령은 이를 사후 승인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신현수 민정수석이 문제를 제기하고 박 장관의 감찰 요구했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믿기지 않는 오늘 보도를 제가 접했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하기 어려운 일들이 지금 벌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건 명백한 하극상입니다. 이 군에서 보면 보통 하급자들이 상급자의 명령을 어기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극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검사장에 대한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결재 없이 인사가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그리 급해서 박범계 장관이 예고되지 않는 지난 7일 날 갑작스럽게 인사를 발표를 했고, 자, 그 상황에서 대검에 당시 통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대검에서 민정수석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사실은 민정수석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나서 인사안 문제를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니까 신현수 수석이 이거 협의된 적이 없다, 인사안 자체가. 그래서 이제 지금 신현수 수석이 인사 발표 중단을 요청을 했는데 결국 인사 발표를 강행을 했죠. 그래서 나중에 신현수 수석이 대통령한테 아니 이거는 대통령의 결재가 없는 인사다. 왜냐하면 청와대 내부 시스템에 따르면 전자결재건 이제 일반 서류결재건 간에 거기에 민정수석, 비서실장, 대통령, 제가 이렇게 사인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분명히 민정수석은 본인이 사인하지 않는 인사안이었는데 지금 대통령의 결재가 없이 이제 발표가 됐다는 거고 또 대통령한테 본인이 전혀 보고하지 않는 인사가 이제 발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현수 수석 입장에서는 아니 대통령 결재를 하지 않는 인사를 어떻게 장관이 발표를 할 수가 있는가? 이거는 저는 유사일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박범계 장관한테 뭔가 아주 급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 이 인사안 관련해서. 예.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사후에 대통령이 이 상황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사후 결재한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아니면 미리 예를 들어서 박범계 장관과 대통령 간의 교감이 있었고 먼저 발표를 해버리고 난 다음에 했었고 왜냐하면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는 신현수 수석과 윤석열 총장 간의 뭔가 합의를 통해서 자기 가족의 인사안을 뒤엎으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그걸 얻기 위해서 그냥 발표부터 하고 보는 이러한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검사장에 대한 인사안이 대통령의 정식 결재가 없이 발표가 됐다는 거. 예.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신현수 수석은 대통령의 참모입니다. 근데 대통령의 참모가 대통령이 특히 자신이 관할하는 검찰에 결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표됐다는 걸 알았다는 것은 이거는 자기 존재 의미가 없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신현수 수석이 굉장히 신중한 신분인데 왜 갑작스럽게 사표를 냈을까라는 부분이 조금은 이 상황을 보니까 이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 이제 충격적인 보도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조금 전 청와대도 해명을 내놓았어요. 같이 영상을 좀 보시면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대통령의 제가 없이 법무부 인사가 발표되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하면서 무리한 추측 보도 자제를 당부한다라고 공식 해명을 하고 또 이에 앞서서 왜 동아일보 기사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을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뭐 인사와 관련된 보고와 제가 과정은 설명드릴 수 없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쯤 되면 청와대에서 이 인사 과정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일 모레 신현수 수석이 지금 출근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의를 강하게 계속 유지할 건지 아니면 혹시 마음을 번복할 건지 청와대가 이제 이 내일까지의 주말 포함한 휴가 기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언론이야 취재해서 보도하는 게 사명이니까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취재가 됐다 보도할 수 있지만 청와대가 지금 이것을 설명할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청와대 입장은 신수석의 입장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그래서 저는 이 월요일 이후 시간에 신수석의 거취가 결정되면 만약 청와대 말이 진실이라면 제가 과정 같은 것들을 공개할 걸로 봅니다. 네. 필요한 선에서.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청와대는 그러한 이제 프로세스를 공개하진 않아왔죠. 관례적으로. 그래서 지금 뭐 저는 이 브리핑에서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것이다. 진실이 뭔지는 두고 보자. 그래서 이현정 의원님 말씀에 지금 현재 시점은 전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인데 대통령 제가 없이 발표된 게 청와대의 설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진위 공방이 벌어져 있는 주말이에요. 이번 주말이. 그래서 저는 조금 한 다음 주 초 정도를 지켜보고 신수석의 거취가 결정된 이후에 청와대가 이 과정에 대한 해명을 하는데 한 가지는 명백하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신현수 수석 간에 마찰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박 장관이 미리 선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신수석과 전화 통화해보겠다. 필요한 주말에 만나보겠다. 계속 민정수석 일을 좀 잘 해주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두 사람 간에 검찰 인사를 놓고 갈등은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에 대해서 박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검찰 인사는 이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제가한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그 사이에 민정수석이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결재권자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장관이 결재를 민정수석에게 올리고 민정수석이 결재를 해야 대통령에게 가는 건 아니에요. 참조로 당연히 비서관이 전달도 하고 내용도 보고 의견도 낼 수 있지만 비서관은 비서관일 뿐 결재에 개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예. 의견은 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충돌은 저는 법무부 장관이 이기게 돼 있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이 제가 했다면 제가 안 했는데 발표했으면요. 이거 굉장히 문제가 큰 거죠. 그렇죠. 네. 결국 지난 7일에 인사안을 낮 1시 반에 발표하기 전에 대통령의 결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한데 이번 사건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법조계에선 박범계 장관이 신현수 민정수석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매너를 완전히 저버린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핵심 관계자의 발언인데요. 박범계 장관이 신현수 수석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매너를 완전히 저버렸다. 그러면서 신현수 민정수석은 주변에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다. 앞으로 살면서 박범계 장관을 볼 일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발언했다. 이렇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매너 얘기가 나오는 게 신현수 민정수석이 박범계 장관보다 나이도 5살 많고 사법연수원 기수도 7기수나 앞서기 때문 그런 선배 법조인이기 때문일 텐데 류지아 변호사님 아무래도 신현수 민정수석이 박범계 장관보다 더 선배 법조이다 보니까 충분히 협의가 필요했다. 아마 법조인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법조계 내부에서는 이제 기수 문화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뭐 로스쿨 시대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기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 법조인을 뭐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뭐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것은 상당히 좀 부차적인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인사안 제거 과정 자체가 지금 굉장히 미심쩍은 부분이 많고 청와대 해명과 언론 보도들이 서로 다른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뭐 검사장급 인사안에 대한 어떤 갈등이라든가 혹은 뭐 법조 선후배 사이의 어떤 매너 문제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깊은 어떤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제 생각에는 이 신현수 수석의 진퇴 문제는 저는 그 청와대 내부의 어떤 권력 투쟁이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한 문재인 정부 국정 그 기조의 전환 여부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신현수 수석이 일단 단순히 청와대 참모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일단 민정수석이라는 굉장히 고위급 참모일 뿐만 아니라 예. 노무현 정부 청와대 시절에서는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을 했고요. 2012년, 2017년 대선 때도 문재인 캠프에 들어가서 2017년 대선의 경우에는 법률지원단장, 그래서 네거티브 대응팀까지 이끌었죠. 예. 이 네거티브 대응팀이라는 것은 사실 그냥 일반적인 팀이 아닙니다. 상대방 후보가 우리 후보한테 할 수 있는 모든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후보의 약점, 사생활을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후보자와 이 네거티브 대응팀을 이끄는 팀장 사이에 굉장한 신뢰관계가 없으면 이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돼서 국정원 개혁을 이끌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말에 이렇게 민정수석으로까지 임명이 됐습니다. 그때가 어떤 시점이냐? 이른바 추윤 갈등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시점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이제 검찰 출신인데 이제 민정수석으로 처음 임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국정 기조의 전환이 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했고 실제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현수 민정수석이 대통령한테 예를 들어서 뭐 국정원 불법 살차 문건 같은 경우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청와대 개입하지 말자. 예. 그러니까 대통령 친인척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이 공석인데 임명합시다. 라든가 이런 식으로 검찰과의 관계, 검찰이 검찰권을 부당하게 남용하는 문제는 우리가 제지를 해야겠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정당한 수사는 용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식의 고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지난 1월 18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때는 그런 고언을 받아들였는지 대통령의 말이 굉장히 유화적으로 바뀌었어요. 예. 이런 무드가 있었는데 2월 4일 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있으면서 기류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4월 보선을 앞두고 이거 강하게 나가야 된다. 검찰한테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어떤 강경파의 목소리가 있었을 것이고요. 예. 또 반대편으로는 신현수 그 민정수석의 이제 온건한 유화론적 메시지가 있었을 겁니다. 이 내부 권력 투쟁 사이에서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여당 내 강경파의 목소리를 들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부 권력 투쟁이 있었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 저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뭐 매너 문제라든가 아니면 예. 뭐 검찰 인사에 대한 뭐 패싱 여부 문제를 떠나서 그 본질에 있는 큰 어떤 국정 기조와 관련된 그런 움직임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앞서 박범계 법무장관은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을 두고 더 소통하겠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얼마든지 따로 만날 용의가 있고요. 참 오래된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 아프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쩌면 인사와 관련해서 검찰총장이든 민정수석이든 다소 미흡하다라는 판단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소통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소통의 방식으로서 공식성을 조금 더 하다 보면 실질적인 협의 수준까지 신뢰가 쌓으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위원님 이틀 전 영상 같이 보셨는데 일단 따로 만날 용의도 있고 뭐 소통할 마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소통하려면 진작하지 왜 이제 와서 한다고 그럽니까? 아니 두 사람이 또 모르는 사이도 아니잖아요. 다들 청와대 같이 근무하고 잘 아는 사이인데 아니 중요한 검사장 인사를 하면서 서로 소통하지 않고 이제 사고가 터지니까 이제서야 소통하겠다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은 그런 상황에 지금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범계 장관이 신현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편에 서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까 유자 변호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이게 단순히 두 사람 간의 어떤 소통의 미스, 소통의 부진이 아니라 예. 중요한 어떤 권력과 관련된 입장 차이 때문에 빚어진 문제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아마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 보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반드시 유임시켜야 될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는 결국은 이 권력 수사를 막아야겠다는 절박감이 있었을 것이고 신현수 수석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가다가는 지난 1년 동안 나라가 완전히 정말 이 주윤 갈등으로 뒤덮었는데 국정이 이제 마지막 이 임기에 이 문제가 또 불거진다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수사할 건 하고 그 다음에 무리한 수사는 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야 된다. 이런 아마 의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큰 틀이 대통령이 아마 신현수석 쪽의 의견을 듣는 쪽, 왜냐하면 대통령이 신현수석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왜냐, 그동안 검찰 출신 임명 안 했습니다. 예. 근데 굳이 검찰 출신을 임명한 것 자체는 결국 이 문제를 오래 가지 않겠다는, 풀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여권 핵심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지금 검찰은 절대 풀어서 안 된다,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어떤 기류가 있으면서 결국은 저는 무리한 인사 시도가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만약 동아일보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통령까지도 패싱해버리는 뭔가 제3의 어떤 힘이 있어서 이 움직임들을 주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신현수석은 아마 박범계 장관의 전화를 받지 않을 겁니다. 네. 예. 동아일보, 중앙일보 보도 등은 앞으로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6년 전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일까요? 이번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명으로 드러난 기강 붕괴를 보면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 거듭되고 있는 국정 실패의 근본 원인이 청와대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완전히 기강이 붕괴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들 앞에서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치연합 당대표 후보일 때 박근혜 정부 당시 불거진 민정수석 항명 논란에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긴급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5년 1월 김영환 민정수석이 항명을 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지자 민정수석의 항명 사표라는 태풍이 국가의 기강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지금 청와대는 위아래도 없고 공선사후의 기본 개념도 없다. 콩가루 집안이란 말이 있지만 국가 운영의 심장부가 어떻게 이처럼 비극의 만화경일 수 있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물론 당시와 결이 같지는 않지만 당시에도 민정수석의 항명 파동에 대해서 네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네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사안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시간이 흘러서 이 일이 더 비화되고 신수석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국민들에게 이제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청와대를 떠나게 되고 민정이 교체되게 된다. 그럼 대통령의 입장은 분명히 나와야 되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에게 야당이,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요구한 것은 야당으로서는 당연한 요구였고, 지금 이제 문 대통령은 이제 집권 세력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국가를 경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럼 지금의 야당은 또 이런 혼란에 대해서 당연히 대통령의 사과와 진실의 공개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럼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버틸 것이냐? 아니요. 저는 사과할 거라고 봅니다. 네. 민정수석이 유임하게 되든 아니면 교체되게 되든 지난해부터 추윤 갈등을 보시면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은 한치의 밀림 없이 강경대치라는 상황이 1년 동안 유지가 됐는데, 예. 마지막엔 우리가 이 헌정사상 볼 수 없었던 수사지휘권 발동, 직무 배제, 심지어는 징계까지 보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또 이제 무산되는 과정도 봤고, 이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신 사과를 합니다. 국민들에게 송구하다,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장관과 총장은 사과 안 하는데 대통령은 사과를 2차례나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신년 기자회견 때 분위기를 좀 반전하죠. 그래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범계 신임 장관에게 요구한 게 협력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박 장관도 협력이라는 키워드를 중시했고 만났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풀리려나 했는데 이 사단이 지금 터지고 있는 건데, 저는 문 대통령은 송구하다는 사과, 국민들에게 사과 낼 거라고 보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 대통령은 사과를 잘하는 편에 속한다. 문제는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수습의 결과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청와대 민정 라인을 다시 세우고 검찰이 제 역할을 하게 할 것인가. 저는 이게 아까 권력투쟁으로 해석하시는 것도 일부 동의하는데, 그게 아니라 검찰개혁에 대한 세계의 시선이 있다. 지금 검찰 내부에서 검찰개혁을 하는 것이고요. 윤 총장은 필두로. 법무부 장관이 추 장관의 지금 이 동력을 받아서 박 장관이 추진해야 되는 또 검찰개혁이 있는 거고, 이걸 중지해야 되는 민정수석의 개혁의 절충안이 있는데, 세 개의 개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고, 대통령은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할 것인가 고민 중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네. 실제로 야당에선 이번 사안에 대해서 침묵하는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 검사장 인사는 대통령 결재 사항이고, 또
민정수석 거치 문제도 대통령의 결심사항이고 관장사항인데 대통령은 거론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구하는 자체가 국민 무시이고 오만불손의 소치입니다. 거듭된 사의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대통령께서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변호사님,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라라고 촉구할 뿐만 아니라 금태섭 서울시장 예비 후보도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박근혜 청와대와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저는 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저희가 국민들이 이제 많은 비판을 가했던 게 뭐냐면, 소통이 안 된다, 불통이다. 또 하나는 유체 이탈 화법이다, 즉 책임 회피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정부 들어서서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 방역 혹은 백신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본인이 나서기보다는 이제 방역 책임자가 나선다거나 하는 이렇게 뭔가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제 추윤 갈등 국면에서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보이지 않고 임명을 당한 두 사람이 1년 동안이나 국민들한테 이제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갈등 양상을 보였는데요. 그런 게 이제 책임 회피적인 모습이고, 이제 불통하는 것도 지금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민주당에서 나온 게 또 불통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정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지금 신현수 민정수석이 월요일 날 복귀를 하느냐 아니면 사의 표명을 계속 유지하면서 사퇴를 하느냐 갈림길에 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 여권 관계자는 채널A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지금 수술실 밖에서 지금 보시는 화면 말고 청와대 반응을 저희 같이 한번 보시죠. 청와대에서는 지금 신현수 수석은 참 힘들다 이렇게 지금 밝혔는데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는 지금 수술실 밖에서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아무래도 신수석이 복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표현일 텐데 왜냐하면 저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결국은 국정 장악력 아니면 리더십과 직결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는 아주 곤혹한 기색이 역력하죠. 사실은 지금 이 브리핑 관련도 그렇고요. 애초에 나온 이야기는 청와대가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 신 민정수석은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휴가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함께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청와대가 희망사항까지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수술실 밖에 기다리는 부모다. 그럼 지금 이 사태가 우리 아이가 수술을 받고 있는 그 절박한 부모의 마음 같은 건데 그 부모의 마음의 기도의 대상은 뭐예요? 아이가 살아 돌아오길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수석이 복귀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함께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대신 저의 의견도 좀 존중해 주십시오. 이런 분위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닐 가능성이 지금 좀 높아 보이는 시점 아닙니까? 관측컨대는. 그래서 이제 청와대의 마음은 절박하다. 곤혹한 것이 사실이다. 그 기색을 크게 감추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신현수 민정수석이 대통령이 만류에도 끝까지 사퇴를 고집할지 다음 주 초 판가가 날 것 같습니다.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핫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두 번째 핫랭킹은 보름 만에 다시 사과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록이 공개된 지 보름 만에 다시 대화를 둘러싼 거짓말 논란에 재차 사과했는데요. 여론의 반응은 썩 좋지 않아 보입니다. 먼저 김 대법원장이 어제 법원 내부망에 올린 사과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제 법원 내부망에 733자의 사과문을 올렸는데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해당 법관의 사표 수리 결정은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러면서 법관 독립을 위해 노력한 제가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해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대법원장의 어제 입장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형식 문제부터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이 대법원장의 지금 녹취록이 공개가 됐고 또 그게 거짓말이라는 논란이 빚어졌고 또 야당이 매일 지금 대법원 앞에 시위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국민들이 사법부 수장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대법원장이 지금 오랜 걸쳐서 입장을 이제 내놨는데 이걸 보니까 처음에 법원 내부망에다가 올렸더라고요. 법원에 있는 직원들만 볼 수 있는 내부망에 올렸는데 네. 과연 이게 좀 국민들 앞에 하는 사과인지 아니면 법원 직원들한테 하는 사과인지 솔직히 그 자체가 저는 애매모호하다 봅니다. 예. 이 정도 지금 심각한 문제라면 본인이 직접 국민들 앞에 나와서 사과를 했어야죠. 근데 지금 이 글 하나 자신 이 사이트에 올려놔놓고 이게 사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지금 얼마나 중대한 사태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헌정사상 이후에 사법부 수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전 법조계가 사실은 지금 들고 일어나서 비판하고 있는 중대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해야 되고 또 내용 면에서 보면 지금 본인은 부주의한 답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녹취록 내용을 보면 부주의한 답변이 아니라 9개월 전에 있는 내용을 기억을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인이 31년 동안 판사 생활을 하셨어요. 판결문 쓰셔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9개월 전에 이야기를 명확히 탄핵 이야기를 하고 정치권 이야기를 했던 게 다 국민들이 들었는데 그거를 자기가 몰라서 다른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국민들한테 설득이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지금 문제는 대법원장의 거짓말입니다. 근데 지금 탄핵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보면 결국 지금 비판의 어떤 포인트가 전혀 빗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오히려 대법원장이 사과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과도 아닐 뿐더러 법원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본인이 판결문을 쓰는 분이라는 그런 어떤 직업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제대로 지금 이 상황 자체를 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해당 사과문은 기자단을 통해서 외부에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김 대법원장이 거짓 해명 논란으로 사과한 것은 지난 4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우선 지난 4일 모습부터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좀 희미하였고 또 두 사람 사이에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변호사님 앞서 평론가님 앞서 위원님께서 네. 지적을 해주셨듯이 지난 4일에는 기억이 희미해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제 사과문에서는 부주의한 답변이다라고 좀 말을 바꿨어요. 네네. 그리고 또 거짓말 논란에 대해서는 정작 뚜렷한 사과가 없는 것 아니냐, 네네. 반쪽짜리 사과다 이런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굳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에 감정을 이입을 해보면 저 설명의 내용이 이해도 돼요. 처음에는 녹취한지 몰랐겠죠. 예. 녹취했을 거란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거짓말을 드러나 버렸어요. 근데 부주의한 답변이라는 것은 전 어떻게 해석되냐면 이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원 내부망에 올렸다면 임성근 판사와 사적 대화를 하다가 나온 이야기가 그렇죠. 공개됐더니 거짓말이 된 거예요. 대외적으로는 탄핵 얘기 거론한 적 없습니다. 그랬는데 거론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부주의한 답변은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한 답변이 부주의했어요. 전 그때 답변은 추상같이 얘기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법원장 입장에서. 사표 수리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법리적 근거로. 나의 판단으로는 당신은 지금 사표 수리가 되면 문제가 생기므로 받아줄 수가 없네. 돌아가게.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네. 무슨 상담을 해요. 미주알, 고주알 들어주면서 이 탄핵이라는 것이 설치고 있고 그다음에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길게 하다가 말린 거예요. 제가 보기엔. 네. 부주의한 답변입니다. 그 당시에. 그걸 사과했는지 혹시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의 주관적인 입장에서의 설명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은 넘어섰다. 그래서 저는 두 번의 사과 모두 다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예. 정말 공식적으로 엄정한 사과를 해서 여론의 반응을 한번 보든지 아니면 거취 결단을 하든지 또 이제 여권의 분위기도 이전 같지 않습니다. 무조건 방어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선거도 다가왔고 지지율 문제도 있는데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삼권 분립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부의 법관들의 목소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네. 예. 최영일 평론가님의 의견 들어봤는데 최영일 평론가 말한 것처럼 과연 법관 내부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동아일보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사과한다면서 또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진솔한 사과를 할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는 거고 조선일보에서도
법관 내부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거짓말이 부주의한 답변이냐, 혹은 유체이탈 화법은 정치인들이 하는 줄 알았다. 직을 감당 못하는 분이다. 이런 부정적 평가가 많다. 이렇게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네. 유지아 변호사님, 지금 법관들의 분위기, 유체이탈 화법은 정치인만 쓰는 줄 알았다. 이런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비판받고 있는 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법원 내부 이제 법관들한테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대법원장이 우리를 지키지 않고 예. 사법부의 손에 우리를 맡겨놨다라는 그런 배신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거짓말 한 것이고, 이건 사법부 법원 내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한테 지금 실망을 끼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2018년 10월 4일 날 그 법관 징계위원회에서 임성근 판사에 대한 견책 처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 임성근 판사가 대법원장한테 사표를 내기까지는 거의 한 2년 가까이 이후 지난 일입니다. 2020년 5월 22일인데요. 이때 면담을 해서 나 사표 내겠다 하니까 이제 대법원장이 한 얘기가 탄핵하자고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면 국회에서 내가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법원 내부 법관들한테는 우리 수장이 우리를 지키지 않는구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김 대법원장 어제 공개한 사과문에서 임성근 판사의 사표 수리 결정에 정치적 고려가 없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와의 녹취에 담긴 그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와 같은 법률적인 그런 것을 자체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을 갖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보고 또 똑같고 이야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래 나오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에요. 위원님, 저희가 앞서서 어제 공개된 사과문 보셨지만 분명히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녹취록이랑 내용이 정면으로 상반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국민들이 다 지켜보셨는데 저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때 녹취록과 지금 정책 고려를 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걸 같이 믿겠습니까? 더군다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명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온몸으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 사실 대법관 전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죄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는 엄중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에다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대부분 다 무죄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분명히, 왜냐하면 이 탄핵 문제는 입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자신들이 탄핵을 알아서 하면 하는 것이고 말면 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사법부가 할 것 같으니까 당신은 사표를 못 수리해 주겠다. 이게 눈치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법부에는 사법부에다 하고 만약 그게 잘못했으면 또 그거 나름대로 책임을 지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성이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판사들이 지금 분노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본인이 정치권에 전혀 눈치를 안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얼마나 국민들 앞에 또 판사들에게 설득력이 있을까? 저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러니까 당시 사표를 수리하는 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 여전히 논란이 뜨겁게 있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 어제 입장을 발표하고도 여전히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김 대법원장의 퇴근길 모습도 잠시 보시죠. 침묵하시다가 갑자기 입장 내신 이유가 뭔지요? 거짓말과 부주의는 다르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퇴는 안 하시겠다라는 의미신 거죠? 네,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다리를 떠나고 있는데요. 사퇴론에 대해서는 침묵했는데 입장문에선 사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최현일 평론가님, 네. 결국 사퇴는 없다, 이렇게 못 박은 거다, 이렇게 네. 봐야겠죠? 사퇴 없다는 저 입장문에서도 못을 박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야당 의원들이 법사위로 좀 부르려고 했는데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네. 야당 의원들이 찾아갔죠. 대법원으로. 그렇죠. 만났습니다. 면담했는데 이때 나와서 김도국 간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 사퇴 의사는 확실히 없는 것으로 알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대법원장 스스로 사퇴 의사가 없다. 뾰족한 방법은 없어 보이네요. 네. 뭐 앞서 주신 말씀처럼 지난 17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에 항의 방문했습니다. 당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법원장 면담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 특히 이 사법부를 구해내기 위해서는 사퇴하셔야 한다. 사퇴하십시오. 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부도덕함이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중요성과 심각성을 생각한다면 자기 입장을 고민해야 될 텐데 직을 내놓을 생각이 없다고 그냥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우리 충분하게 심각성을 아직도 인식을 못하는 게 아닌가. 네, 뭐 변호사님 일단 본인은 사퇴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한 임기가 2년 반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앞으로 임기를 잘 소화해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소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김명수 대법원장께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퇴하셔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헌법은 권력 분리 원칙을 채택하고 상권이 분립되어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입법부의 눈치를 봄으로써 사법부 수장이 수호해야 할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저해해버렸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전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하셨죠. 변호사 입장에서 법원에서 거짓말이 어떤 결론으로 가게 만드는지는 아마 제가 제일 잘 알 것 같은데요. 예. 위증죄로 처벌받기도 하고 소송 중에 어느 한쪽 당사자가 거짓말을 한 게 들통나면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거의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위증죄가 성립되겠죠. 그렇죠. 증언대에서 거짓말하면 위증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굉장히 엄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형사 판결을 하나 받았는데 저희 의뢰인, 피고인 형사 판결 받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말씀을 하시면서 대법원장도 거짓말을 하고 입법부의 눈치를 보는데 내가 어떻게 이 판결 결과에 신뢰를 하고 납득을 하겠느냐. 예.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사실 변호사로서 굉장히 곤혹스러웠습니다. 네. 이게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종국에는 사법부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께는 죄송하지만 대법원장으로서 사퇴하셔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유지아 변호사의 개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야당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직접 해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오는 경우는 국정감사할 때 인사말만 하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국정감사라는 것은 이제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고 또 그걸 이제 법원에서 할 때 이제 구체적인 답은 법원 행정처장이 하게 돼 있고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하게 돼 있게끔 서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유사이대로 이게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국회 답변 저는 보다는 오히려 국민들 앞에 하는 것들이 좋지 않겠는가. 아니면 뭐 기자회견을 자청하셔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퇴근할 때 뭐 마이크 앞에서 한마디 하셨다는 게 그게 과연 얼마만큼 공식적인 사고가 될까요? 국민들께서 이 큰 일을 벌여놓고 저렇게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 거 질문도 받지 않고 그건 좀 만족하지 아니라 봅니다. 이게 왜 자꾸 우리가 국민들이 불통 문제, 소통 문제를 많이 제기하겠습니까? 질문 받고 좀 질문에 답해달라는 거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아무리 국민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대신한 국회의원이나 기자들이 대신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 진지하게 답변을 하고 국민들 설득을 하는 이 과정이 필요한데 대법원장께서 좀 이런 엄중한 상황을 인식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판단, 뭐 사이트에 글 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 앞에 진솔한 사과와 설명을 하는 과정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다음 주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 논란 뜨거울 것 같습니다. 이번엔 서울시장 보궐선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한랭킹 만나보시죠.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한랭킹입니다. 가장 주목받은 TV 토론회는
지난 18일 채널A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와 금태섭 무소속 예비후보 간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제3지대 경선 첫 TV 토론회가 있었죠. 그때 나온 발언 중 이 내용이 정치권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안 후보님이나 저나 이렇게 중도 정치인으로 알려진 사람들, 제3지대에서 단일화하는 후보들이 퀴어 퍼레이드에 서울시장으로서 나간다면 저는 진짜 변화를,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서울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퀴어 퍼레이드에 나가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퀴어 축제를 광화문에서 하게 되면 거기는 또 자원에서 보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또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시는 거죠. 그런 부분들까지 존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금태섭 예비후보가 성소수자 차별 철폐를 주장하면서 안 대표에게 퀴어 축제에 함께 참여하자 이렇게 제안하자 안 예비후보는 거부할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토론회 바로 다음 날 어제 안 대표는 전날 발언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저 역시 소수자 차별에 누구보다도 반대하고 이들 배제하거나 거부할 권리는 누구한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집회 자유도 당연히 보장되어야지요. 그런데 다만 지금까지 광화문 퀴어 퍼레이드 보시면 신체 노출이나 또는 성적 표현 수위가 높은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걸 걱정하는 시민들 의견들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제 장소는 도심 이외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겠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저 성소수자들의 퀴어 축제 문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이슈를 금태섭 후보가 제기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유럽이나 미국 분위기로 본다면 이게 중도 보수 정치인들이 서울시장 후보를 결정하는데 토론 주제로 나올 만한 것인가?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다양한 논의가 가능한데 예. 저는 금태섭 후보가 왜 저 이슈를 골랐지 하고 놀랐어요. 예. 저건 우리나라에선 진보적인 이슈거든요. 그렇죠.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질문을 받고 찬성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가 곤혹스러웠던 적이 있어요. 네. 성소수자 단체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급진적일 수도 있다고 이 일반 유권자가 느낄 수 있는 주제를 금태섭 후보가 딱 강하게 던지는데 반대냐 찬성이냐 이 논의가 아니라 나는 민주당 의원 시절에 참여했었다. 참여했더니 미국 대사, 영국 대사, 선진국 대사들은 다 나와서 함께 즐기더라. 대한민국 정치인만 이 축제에 빠져 있더라. 예. 나올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안철수 후보는 상당히 보수적인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표를 얻어야 하는 유권자층에 심리적으로 접근하는 행동을 이제 언행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는 이 의제를 꺼내서 손해본 건 금태섭 후보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치도 좀 앞으로 가야 한다는 점에서 이게 성소수자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은 이미 글로벌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주제를 금태섭 후보가 던진 것이다. 앞으로 이 논의는 좀 흥미롭기 때문에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 예비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즉각 정의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분열을 조장한다는 취지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안 후보의 발언이 토론회 때와 그 이후 발언이 사실은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단 토론회 때 발언은 뭐냐면 그 성소수자, 그러니까 퀴어 퍼레이드를 하시는 분들의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것과 충돌하는, 그것과 대등한 위상을 가지는 거절할 권리를 얘기를 했어요. 네. 여기에는 이제 노출 정도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부차적인 문제였던 거죠. 이 뭐냐면 인종차별할 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절할 권리를 근데 안철수 후보는 이제 그거를 하나의 권리 차원으로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다시 이 발언을 정리하면서 하는 말은 당연히 양쪽 그 성소수자 인권은 보호받아야 된다. 다만 지나친 노출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말을 했다고 정정을 했는데 네.
그거는 이제 기존의 집시법이라든가 다른 법령으로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조금 이제 뉘앙스가 달라진 거 보면 안철수 후보도 지나치게 이제 보수적인 색깔을 냈다가 좀 제3지대 단일화니까 좀 더 이제 중도적인 어떤 성격을 내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 성소수자 문제, 민주당에서도 이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난 14일 민주당이 서울 민심 간담회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박영선 우상호 예비후보는 어떤 답변을 했을까요? 퀴어 퍼레이드 관련해서 입장도 조금 궁금합니다. 두 분 다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시장 당선이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면밀히 따져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박영선 예비후보는 묵묵부다. 우상호 후보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네. 확실히 성소수자 문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벌써 이 세계적으로는 이 문제가 굉장히 공론화됐고 예. 또 이제 이런 집회 같은 데 가보면 많은 분들이 합법적으로 공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진보 정당 아니었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본인들의 고민과 생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그냥 무시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성소수자분들 꽤 많습니다. 그럼 그분들의 인권은 어디 가서 보장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뭐 생각해보지 않았다고요? 아니 서울시장 나올 분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다는 거는 글쎄요. 과연 이게 타당한 이야기인가요? 저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뭐 문재인 대통령도 인권 변호사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근데 참 이게 인권이라는 게 그러면 지금까지 해오신 걸 보면 탈북자들의 과연 인권 문제는 얼마나 지금 접근했는 것인지 아니면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라든지 인권이 보편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회도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이제는 정치인들이 리더가 되겠다는 분들 아니겠어요? 지금 1000만 서울 시민의 시장이 되겠다는 분이라면 자기 나름대로의 합리적 주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그분들의 집회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된다 생각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외면하고 지금 나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런 문제는 아니죠. 과연 그렇게 해놓고 지금 인권을 존중하는 정당이다? 그러니까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 피해 호소인이라고 그러고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권 문제는요, 좀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치로 손해를 볼지라도 또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치인들이 정치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그럴 때 물었는데 아무 그냥 밑바닥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과연 될 일입니까? 이제 좀 생각하시고 생각 입장들을 나중에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앞서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2017년 대선 토론 당시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합니다. 군 동성애는 이 국방 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어떻습니까?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반대하죠.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그럼요. 그런데 박은순 시장은 동성애 파티도 서울 그 앞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 광장을 사용할 권리에서 차별을 주지 않은 것이죠. 차별을 금지하는 것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 차별금지법이라고 이게 동성애 사실상 허용법이거든요. 차별 금지하고 합법화하고 구분을 못합니까? 동성애는 그 이제 반대하는 것이죠. 네, 저는 뭐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게 아니고 반대하면 찬성하냐고. 합법화 찬성하지 않습니다. 네. 네, 계속 지켜봐야 될 문제 같은데요. 저희 세 번째 한 랭킹 뽑아본 것이 가장 주목받은 TV 토론회는 이었는데요. 평론가님, 저희가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 여야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토론회를 진행하고 네네네. 있는데 오늘 오전 10시 반, 그러니까 유튜브 조회수를 기준으로 저희가 좀 따져봤는데 이틀 전에 채널A에서 한 안철수, 금태섭 후보의 TV 토론회는 한 20만 회 정도 네, 조회수가 그렇습니다. 나왔고 민주당,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의 TV 토론회는 뭐 두 차례 합쳐서 한 8만 6천 회, 또 8천 회 정도 되는 것 8만 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좀 관심은 아무래도 제3지대가 있다. 뭐 저희가 이렇게 네,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세 군데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축구의 리그전하고 비슷해서 각각 누가 본선 주자가 올라와서 마지막 격돌을 할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관심사가 범야권 최종 단일화가 이루어지느냐.
각자 출마해서 3자 구도가 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 또는 꼭 서울, 부산 시민이 아니어도 선거 관심자 입장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를 다 봐야 되지만 그럼 어떤 경기가 제일 핫한지는 결정돼 있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제 유럽에서도 스페인 경기는 바르셀로나나 마드리드 경기를 보는 거고요.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이 로마 경기를 이제 유벤투스 경기를 보는 거고요. 다 특정 어떤 경기가 이제 핫한지는 결정돼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제3지대 단일화 역시 안철수 후보와 금태섭 후보의 이제 토론회가 가장 관심이었는데 이게 원래 15일 예정이었다가 사흘 늦춰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더 궁금해진 것 같아요. 네. 안철수 후보는 토론 준비를 어떻게 했을까? 금태섭 후보는 어떻게 또 공격적으로 나갈 것인가? 근데 생각보다는 약간 관훈 토론의 느낌이었지만 예. 주제가 너무 컸어요. 문정부 4년 평가가 되는 바람에 서울시장 후보들이 왜 관훈 토론을 하십니까? 이런 이제 비판이 있었지만 앞으로 조금 더 흥미로운 토론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철수, 금태섭 두 예비 후보의 TV 토론이 큰 관심을 끈 이유는 아마도 과거 안철수 후보의 TV 토론의 모습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당시 화면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저는 일단 사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얼굴 보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하는 거 보니까 이게 초등학생 감정 싸움인지 대통령 후보 토론인지 내가 참 알 길이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3번 후보는 여러분도 TV 토론에서 보셨겠지만 아직까지 수준이 제가 토론하는 거 보니까 초등학교 관장 선거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됩니다. 왜 대통령이 자기가 되어야 하는지 그걸 설명 못하는 분이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상식파라고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2017년 대선 때만 해도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토론 실력을 굉장히 어떻게 폄하하는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 네. 이번 토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같이 보시죠. 먼저 가운데 있는 홍준표 후보부터 보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이죠, 지금. 지난 대선 토론 때 안 초딩이라 놀린 것 정중히 사과한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이철희 전 의원은 금태섭 후보보다 안철수 예비 후보가 잘했다고 본다. 과거 대선 토론에 비해서 안정감이 있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에 정청래 의원은 TV 토론 승부처는 카피와 이미지인데 한마디로 안철수가 완패했다. TV 토론 안철수 대표 하지 마라. 뭐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유재 변호사님, 변호사님도 혹시 토론을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토론에 승자가 있겠냐마는 저는 결론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이겼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네. 어차피 현안 파악이라든가 대안 제시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는 원래 강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 대선 토론 때 거의 TV 토론 트라우마라고 여겨질 정도의 이렇게 초조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그게 국민들한테 많이 각인됐는데요. 이번에 도전자인 금태섭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소통 부재 문제라든가 그리고 말 바꾸기 문제 그리고 지난 10년간 한 게 뭐냐? 책임 정치를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민감하게 이제 접근을 했는데도 안철수 후보가 거기에 말려들지 않고 본인의 페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쫙 유지를 하면서 또 앞서가는 후보로서의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금태섭 후보와의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겼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과거의 자신을 이겼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토론은 안철수가 승자다. 그렇게 과거의 자신을 이겼다. 예. 네. 이번엔 여당 후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저희 여당 후보들 박영선 후보, 우상호 후보 우군 확보에 여념이 없는 것 같은데 보시면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박 후보는 이제 친문 의원 중심으로 좀 지지 선언을 받는 것 같고 우상호 후보는 민주당 서울시 의원 101명 중 79명의 지지를 받았어요. 굉장히 우군 확보에 나섰다. 저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민주당 경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원, 권리당원 50%, 여론사 50%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당심에 어떻게 잡겠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박영선, 이 우상호 후보 두 분이 이제 지금 아무래도 이 확보전에 들어갔는데 사실 두 분이 다 그때 확실한 친문 후보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뭔가 당에서 친문 후보의 어떤 입맛에 맞는 이제 그런 일단 하는 것이고 또 조직적으로 지금 이제 시의원이라든지 국회 이 확보전에 나선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긴 할 텐데 현재로 봐서는 이제 박영선 후보가 상당히 앞서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쟁이고 뭐 제가 아까 좀 전에 이제 안철수 후보 제가 이야기를 한마디 잠깐만 드리면 예. 뭐 저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승리라고 판단하셨는데 저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10년간 정치를 하면서 그동안 소통의 문제를 많이 지적을 받아왔어요. 그렇죠. 금태섭 후보도 마찬가지로 같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본인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그 문제가 좀 있었다. 왜냐 지금 많은 언론과 많은 부분이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본인이 좀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좀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어떨까. 사실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해서.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그 주변에 있는 분들 다 이해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그 솔직한 장점을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아니다고만 이야기를 하니 이것 자체가 좀 다음 토론회 때는 본인의,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의 강점은 솔직함입니다. 네. 그분이 강조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도 TV 토론회가 있을 텐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그것이 결국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한 랭킹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미국 현지 시간 18일 낮 12시 55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어제 새벽 5시 55분인데요. 탐사 로봇 퍼서비런스가 화성에 터치다운합니다. 지난해 7월 30일 지구를 떠나 6개월 동안 4억 6,800만 킬로미터를 비행해 도착한 겁니다. 화성은 대기가 희박해서 착륙 때 공기의 저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음속에 16배로 대기권에 진입해 착륙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것을 공포의 7분이라고 부릅니다. 퍼서비어런스는 공포의 7분을 이겨내고 무사히 착륙한 뒤 5분 만에 화성의 표면 모습을 촬영해 지구에 전송했습니다. 이 탐사 로봇은 화성에 1년에 해당하는 687일간의 과거 생명체의 흔적을 찾고 인류 거주 가능성을 모색하게 됩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우주 기업 있죠. 스페이스X. 스페이스X는 2050년까지 100만 명을 화성으로 이주시키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 네. 어제 저 모습을 보니까 진짜 SF 영화에서 보던 우주 도시가 정말 실현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실현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국가 주도의 우주 개발이 있어 왔죠. 미소 냉전 시대에 달에도 사람을 보내고 이제 인공위성도 띄우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업자본이 투자가 돼야 이게 뭔가 시장이 개척되는 거예요. 저는 우주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는 민간 기업이 주도해서 지금 2050년이면 말이죠. 30년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29년 후에 화성에 과연 첫 번째 여행객들이 갈 수 있을까? 사실은 우주선은 지금 이미 수많은 백만장자, 억만장자들이 이 우주선 예약들을 꽉꽉 만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달이나 화성을 갈 수 있을까? 저는 한 29년 후 정도면 이제 기대해 볼 만하다. 제가 좀 나이가 많아서 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가격만 싸진다면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한 랭킹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한 랭킹 연예계로 번지는 학폭 준비했습니다. 최근 연이어 터져나오는 학교폭력 미투, 그 시작은 배구계였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징계를 받은 한국생명의 이다영 선수가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이 선수, 언론 노출을 꺼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입장문도 얘기했어요. 어제 해결이 잘 됐나요? 김연경 선수랑 논란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주세요. 네. 아니 핸드폰 주세요. 아니 핸드폰 주세요. 네, 변호사님 물론 이다영 선수로서는 이 기자의 밀착 취재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공인이잖아요. 기자에게 그 취재 내용이 담긴 휴대폰을 달라고 하는 게 좀 무리다. 뭐 이런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도 굉장히 무리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다영 선수가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건 사실일 겁니다. 전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스포츠 선수는 국민의 사랑을 받고 관중들의 사랑, 국민의 사랑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들 어떻게 보면은 그 팬들을 대신해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제 기자가 취재를 하는데 아무리 본인이 힘들다고 해도 뭐 취재에 응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취재한 기자의 휴대폰을 다시 달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다영, 이재영 쌍둥이 자매에서 시작된 학교 폭력, 미투 문제, 배구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최근 남자 배구 박철우 선수의 12년 전 폭행 사건이 소환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얼굴을 보여주기가 참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의 매를 드셨을 경우에는 저희로서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랑의 매 이상의 어떤 행동이 가해졌을 때는 저희 선수도 그 이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네, 박철호 선수가 멍이 든 얼굴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12년 전 이 폭행 사건이 재조명된 이유, 바로 최근 가해자였던 이상열 감독이 학폭 논란에 대해 한 말 때문입니다. 이상열 감독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폭력 가해자가 되면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후배들에게 충고하고 있다. 이렇게 본인의 과거 폭력 사건을 언급한 겁니다. 그런데 박철호 선수 이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다. 이렇게 본인의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선수들에게 박철우가 아니었으면 너도 맞았을 것이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몇 년 전까지 들려왔다. 과연 그 언론 인터뷰가 사실이냐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한 건데 네. 이현종 의원님 이 사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정말 이 박철우 선수는 우리나라의 남자 배구의 대표적인 에이스 선수입니다. 2009년도에 이제 태릉 국가대표 거기서 훈련을 할 때 그때 이상열 감독이 코치였어요. 근데 지금 좀 전에 기자회견 보신 것 같이 저렇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가슴에도 그때 뭐 폭력을 행사해서 다 공개가 됐고, 근데 문제는요. 그때 당시에 이 박철우 선수가 기자회견을 하려고 그러니까 협회에서 사무실 내줄 수 없다고 그래갖고 저희 고깃집에서 했어요. 본인이 빌려서. 예. 정말 지금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그렇네요. 그때는 뭐 이게 기자회견을 도저히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결국 본인들이 지금 돈을 지불하고 그 고깃집에서 기자회견해서 저렇게 지금 이 상처가 있는 장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상열 코치가 2년 동안 자격 정지가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슬금슬금해서 사실 이게 회복이 됐습니다. 또 형사상 문제도 본인이 합의했다라는 이유로 해서 기소유예 처분이 됐어요. 그 이후에 사실 이상열 감독은 다시 지금 KB 지금 감독으로 복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상황, 왜냐하면 이 폭력은요, 때린 사람은 빨리 있습니다. 근데 맞는 사람은요, 평생 이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예. 자, 근데 최근에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상열 감독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폭력 가해자, 이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야기를 하니, 지금 박철우 선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본인이 그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그리고 본인이 앞으로 아직도 한 번도 정식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 이제 저렇게 지금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참 저 모습을 보면서 이 폭력 문제는 이게 합의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이 선수들이 지금 뛰고 있는데 그러면 두 사람이서 얼굴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박철우 선수 입장에서는 이 감독만 보면 그 생각이 다시 떠오를 텐데 그게 얼마나 트라우마겠습니까? 네. 실제로 박철우 선수는 이상열 감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그 내용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1대1로 저는 만나서 사과를 받은 적은 전혀 한 번도 없고요. 지나가다가 마주쳐서 악수를 청하시거나 이럴 때 있었는데 저는 그 순간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분을 선임한 그 구단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모든 스포츠가 페어플레이 정신을 가지고 깨끗한, 클린한 그런 스포츠가 되게 정말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평론가님 말씀처럼 정말 폭행 피해자의 그 고통은 정말 오래 갈 법한데 뿐만 아니라 이 삼성화재의 박상아 선수도 이 학교 폭력에 지금 휘말리고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일단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은 이 박상아 선수가 가해자다. 내가 피해자다 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중학교 때 얘기입니다. 네. 그때도 같이 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급생의 아파트로 불려간 한 학생이 집단 구타를 당하는 거예요. 갑자기 교복을 벗기고 끌어앉혀 놓고 막 가해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박상아 학생이죠. 그렇죠. 뒤늦게 이 학교를 마치고 그 아파트에 들어와서 폭행에 가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피해자는 그 당시에 코뼈도 부러지고 갈비뼈도 골절이 되고 상당히 심각한 심지어 그 시간이 밤새도록 맞았다는 거예요. 네. 오후 4시에 시작해서 새벽 6시까지
밤새 구타가 이어졌는데 예. 정말 이 죽고 싶은 심경까지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사과를 원하지도 않는다라고 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가해자들에게 나는 사과도 바라지 않는다. 다만 이렇게 그때 있었던 일을 이렇게 뒤늦게 글로 토로하는 것만으로 마음속에 응어리가 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실로 밝혀진다면 또 하나의 심각한 학폭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박상아 선수 그리고 구단은 부인하고 있는데 그 네. 내용도 한번 보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성화재 구단에서는 박상아가 면담에서 해당 학교 폭력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사실관계 확인이 더 진행하기로 해 제약했던 학교 측에 관련 내용을 질의하는 등을 진행하고 있다. 명확한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경기에 출전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뿐만 아니라 이 프로 배구 선수들의 학교 폭력 논란이 이제는 연예계로까지 번져가는 모습인데 배우 조병규 씨 이야기예요. 최근에 뭐 드라마를 통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과거에 학폭을 했다, 가해자다 해서 논란이 돼서 뭐 아니다, 공방을 오가다가 뭐 선처를 하겠다, 고소를 하겠다 굉장히 잡음이 많았는데 또 다른 학폭 피해 논란이 나와서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조병규 배우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경이로운 소문인가요? 그 아마 그것도 비슷한 다른 내용이죠. 비슷한 폭력 내용이요. 네, 그 다른 내용에 이제 주연으로 해서 굉장히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는데. 그렇죠. 이제 예전에 뉴질랜드에 아마 유학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이제 폭력이 있었다는 게 처음에 폭로될 때는 이 사람 나중에 보니까 나이도 이보다 차이가 많고 해서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이제 판명이 됐는데. 네. 문제는 그 다음에 지금 또 다시 새로운 글이 올라왔습니다. 같이 이제 학교 생활을 했다는 사람이 이제 올린 글에 여러 가지 인증 사진도 올라온 걸 보면 실제 학교 생활할 때 상당히 어떤 괴롭힘이 있었고 또 폭력도 가했다. 특히 이제 뭐 안 볼 때는 몰랐는데 조병규 후보가 이제 배우가 굉장히 이제 그동안 무명으로 있다가 이제 요즘 떠서 언론에 많이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제 본인이 사실은 안 볼 때는 기억이 안 났는데 요즘은 자꾸 이렇게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얼굴이 많이 나오니까 과거에 본인이 겪었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뼈아픈 기억들이 다시 되새긴다 해서 그거를 지금 글을 올려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지금 뭐 일단 조병규 배우 측에서는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워낙 이 글을 올린 분이 여러 가지 당시의 상황과 어떤 여러 가지 증거들을 올려서 상당히 신빙성을 좀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역시 조병규 배우 그리고 소속사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 보겠습니다. HP 엔터테인먼트 조병규 배우의 소속사인데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지금 유포되는 모든 게시글과 루머는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유재 변호사님, 지금 조병규 소속사에서 굉장히 강경된 방침을 밝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여부는 더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 허위 사실이라면 이 자식도 굉장히 또 하나의 폭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만약에 이제 허위 사실이라면 이게 뭐 형법상으로 보자면 이게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 뭐 SNS를 통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거기에 이제 뭐 모욕적인 어떤 표현이 담겨 있다면 모욕죄로도 처벌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허위 사실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면은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소속사 차원에서는 대응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실무에서는 변호사 실무에서는 이런 학폭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제 다른 사건 폭력 사건은 다 마찬가지인데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자신의 어떤 혹은 가해자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죠. 부고를 당해서. 예. 양쪽 모두 그것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변호사들은 증거가 부족하다 싶으면 일단 상대방의 어떤 공격을 방어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무고죄로 고소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 이게 결국 증거 싸움이 되는데요, 법정에서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피해자로서는 이제 그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고 또 가해자로 지목된 무고 피해자로서는 또 그것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연예계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